2021년 11월 4일은 이스라엘의 5대 총리였던 이자크 라빈의 서거 2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요인들은 늘 암살에 대한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이란의 테러 분자와 팔레스타인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자크 라빈은 다른 민족도 아니고 바로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레고리력으로는 암살 사건이 11월 4일에 벌어졌지만 유대력 헤슈반월 12일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력에 맞춰서 올해 10월 18일에 예루살렘의 헤르츠 국립묘지에서 이자크 라빈의 서거 26주기 공식 추모 행사를 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모 행사는 정치적 경쟁자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정치적 격전지가 되었었죠. 도대체 이자크 라빈은 왜 같은 민족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자크 라빈의 추모 행사를 두고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나섰던 것일까요? 오늘 브리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자크 라빈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그 순간 아랍연합군의 포탄이 독립선언 장소 근처에 떨어졌고 아랍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자크 라빈은 19살의 청년이었지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여단장으로 싸우고 있었죠. 그는 10서너 먹은 소년병들까지 투입해가며 아랍군의 포위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이자크 라빈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냈고 1964년 42살의 나이에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1967년에 발생한 6.1 전쟁에서 그는 참모총장으로서 속전속결의 전략과 지상에 있는 적의 항공기를 파괴하는 전략을 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가자지구와 요단강 서안 지역을 장악하고 동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천 년의 한이 서린 통곡의 벽과 드디어 마주하게 됐죠. 1974년 4월 당시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가 사임을 하자 그해 6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스라엘의 5대 총리가 됩니다. 1976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100명이 넘는 승객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었을 때 이자크 라빈은 급습 작전을 명령해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전은 지금도 대테러 작전에 대한 기념비적인 작전으로 알려져 있죠. 1992년 6월 23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해서 다시 총리에 취임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라빈은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맨 앞에서 지휘를 했고 2번씩이나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내기까지 했었는데 1995년 11월 4일 왜 하필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이자크 라빈의 암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체결된 오슬로 협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1993년 9월 13일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 아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스라엘 정부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쟁 종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슬로 협정이죠. 이 협정의 내용으로는 일단 팔레스타인 자치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가자지구 등의 점령지를 반환하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와 선거, 이스라엘 군의 재배치와 철수, 난민 문제, 예루살렘과 점령지의 최종 지위 협상, 경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만 본다면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치열했던 공격과 테러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중동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협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자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은
협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 시몬 페라스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5년 11월 4일 텔아비브에서 중동 평화회담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텔아비브에서 열린 평화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모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배가 넘는 25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테러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변의 만류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자크 라빈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잊지 못할 연설을 하게 되죠. 제가 싸움을 하던 시절에는 평화를 향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기회입니다. 폭력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거부되고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고통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전쟁의 길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군 가족들의 고통을 보아온 군인으로서 또 국방장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포괄적인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군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자크 라빈의 이런 감동적인 연설을 마치고 군중들과 함께 이스라엘 평화의 노래를 부른 뒤에 집회 장소를 떠나려는 순간 총을 든 이갈 야미르라는 유대인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왔고 그는 74살의 전쟁 영웅이었던 이자크 라빈을 향해서 총알 3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진 이자크 라빈은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 날인 11월 5일 그는 결국 같은 동족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이자크 라빈을 향해서 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자크 라빈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의 연설 일부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살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젊은 남녀들이 나의 책임하에 오히려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려다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국방장관으로서 나는 수많은 군사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사별의 슬픔과 함께 나는 언제나 그런 결정을 내린 직후에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고위 장교들이나 내각의 강요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그 정적, 문 밖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홀로 남은 나를 감싸는 적막, 그때가 바로 금방 내린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죽음의 길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으며 여전히 이러저러한 계획을 짜고 사랑을 꿈꾸며 여전히 정원에 나무를 심거나 집을 지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죽을 운명일까요? 누구의 사진이 내일 신문에 검은 테러를 두르고 나타날까요? 누구의 어머니가 곧 슬픔에 잠기게 될까요? 어느 진영이 패배로 신음하게 될까요? 팔레스타인 여러분들과 싸워온 우리 이스라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크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피와 눈물은 지금까지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가요? 더 많은 피와 눈물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찌르자고 크고 선명하게 외치고 싶은가요? 이자크 라빈의 이런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다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이 오슬로 협정을 안 좋게 봤지만 그 중에서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특히 더 격노했습니다. 이자크 라빈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적들과 싸우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런 끔찍한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오슬로 협정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자는 두 국가 해법 방식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빈 총리가 평화를 조건으로 알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내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자크 라빈을 향해서 총알을 발사했던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진 급진파 초정통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기꺼이 폭력을 행사한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동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것에는 저도 어리석은 일이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한 것을 두고 인간의 정치력과 노력으로 했다라는 것만 생각했을 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했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던 이스라엘 국토의 회복,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알리아,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국제 정치와 인간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두 국가로 나눈다는 것,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유엘서 3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멸절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스라엘을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정말 평화가 찾아오긴 했을까요? 이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은 이른바 서안지구라고 불리우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상당 부분을 팔레스타인 측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대 테러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를 서안지구에 설치했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인 테러와 공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뿐이었습니다. 이자크 라빈이 암살당한 다음해인 1996년 이스라엘에서 보수 우파였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 번안을 거부했고, 오히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자크 라빈이 제안했던 두 국가 해법의 정착을 주장해 왔었죠. 특히 미국은 민주당 소속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것이니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서 철수해야 하고, 서안지구의 정착촌에서도 그리고 골란고원에서도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두 국가 해법 준수라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어질 때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2013년 10월 1일 유엔 68차 총회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약 30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맨 마지막에 아모스 선지자의 성경 말씀으로 연설을 마무리하죠. 우리들의 시대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며 그들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밭을 경작하며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심겨져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2017년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며 골란구원도 예루살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와 이스라엘 국민들은 트럼프의 이런 선언을 두 손 들어 환영을 했지요. 하지만 2021년 미국에서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동안 사라졌었던 두 국가 해법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이스라엘 정부는 보수와 좌파가 섞인 무지개 연합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줄이 거의 끊어질랑 말랑하고 있죠. 이런 좌우 간의 갈등은 이번 이자크 라빈의 26주기 추모식을 두고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파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26년 동안 라빈 암살을 이용하여 국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파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나는 우파이며 우파를 대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 좌파 성향의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은 현 국회의원 중에 라빈의 암살자 이갈 야미르의 이념적 계승자들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큰 투쟁은 좌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믿는 자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추모식이 열린 다음 날 이스라엘 레호봇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와 관련이 있는 팔레스타인 재소자가 입원해 있는 이 병실에 시온주의 종교당 국회의원 한 명이 다가오자 아랍 좌파 정당인 공동명단의 당수 아이만 오데가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사이에 언쟁은 물론이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는 11월 14일까지 2021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만약 11월 14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이 승인되는 것이지만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연정은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며 3년 사이에 5번째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땅을 두 국가 해법이라는 이름으로 둘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합칠 것인가에 달려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치인과 국민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요엘서 3장 2절처럼 열국이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나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 땅을 다른 민족과 나눌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 거룩한 땅에 대한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죠. 이곳에 있을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땅들을 나눠 주셨을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확고부동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절대 나눠서는 안 되고 또 결코 나누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팔레스타인이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